비핵개방 3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 전임 정권, 박근혜 정권 그리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야 됐던 문재인 정권 이 한계가 이렇게 쭉 이어진 것인데 네. 문재인 정권이 무슨 친중 4대주의고 운동권 출신이고 정국이어가지고 네. 뭐 그렇다는 듯이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법보다 주먹이 나오는 문제 그리고 반항 감정을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자유 언론이 아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국내 언론의 할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무시하냐? 그 베스트 댓글을 보고 뿜었었습니다. 기자야 이게 기사냐? 왜 자국민이 자국 가는데 질문을 찍어야 돼? 박지원이 뭐라고 하냐면 전당대회는 개최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개최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박지원 얘기대로 하면은 전당대회는 개최가 되고 의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박지원은 전당대회 개최가 안 될 거래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물리적으로 맞겠다. 네, 전당대회 개최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얘기는 박지원 의원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통합을 절차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림일지 모르지만 개판은 만들 수 있다. 안 되게는 할 수 있다. 너네 앞으로의 너의 생각대로 일이 안 돌아가게 할 수는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다. 네. 우리는 조직도 있고 힘도 있고 교섭단체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2020년까지는 적어도 우리는 뭐가 있는 것이다. 비정통시사 팟캐스트 디스펙트 시즌3 77번째 방송입니다. 사연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디스펙트 함께 만드는 기자들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호 기자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해드린 방송 이후에 몇 분이 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이슈 정리 같은 것들이 이전에는 계속 저희가 좀 국정농단 관련된 수사 상황들 정리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번 정책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반응들이 좀 괜찮았다고 하시면서 이재호 기자가 이제 많이 방송에 적응했다고 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방송에 적응이 잘 되셨나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정규경 기자를 다시 디스펙트로 막 이러면서. 아무래도, 네. 네. 원체, 정규경 기자를 애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모시고 싶지만,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거한 거 아니에요? 제거? 네? 제거요? 네. 제가 왜 제거를 합니까? 정규경 기자를. 친 안철수 이재훈이 친 문재인 정유영을 제거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러지 마세요, 또. 오해해서 난리가 난다고요. 제가 무슨 친 안철수입니까? 아, 그럼 친문입니까? 친문이시구만요. 아니, 이런 이분법적인 사람을 만나. 친문 아니면 친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아, 그럼 국민의당 호남 쪽이시구나. 바른정당이시구나. 저 TK잖아요. 바른정당. 아, 정확히 나오네요. 바른정당이시구나. 바른정당인 줄. 아닙니다. 적과의 동침을. 이 코너 이름 바꿔야죠. 적과의 님 수원이라고 남명필입니까? 아니죠, 전 당연히. 저는 명확하잖아요. 운동권이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운동권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뭐. 아, 운동권은 무슨 정당을 지지합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네. 무슨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성에 차는 데가 없어서 뭐. 그렇군요. 저의 정신 상태는 1917년 러시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없네요. 네, 혁명을 하세요. 일국 일당 체제로 바꾸세요. 혁명을 하셔가지고. 네, 뭐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네? 그렇게 한 나라들이 다 망하고 상태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저희는 오늘 지난주 말미에 잠깐 김민아 씨가 아주 속성으로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본적인 사안들은 정리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이렇게 그 이후에 중국 국빈 방문 3박 4일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4원칙에 합의하는 등의 외교 성과를 거두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국빈 방문의 성과들을 거두고 귀국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은 어떤 성과를 거뒀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이제 그 일각에서 특히나 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상당히 홀대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보도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말미에 디스펙 속 소코너에서는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당원 총투표 선언이라고 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승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 관련된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확대 정상회담과 소규모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네. 두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원칙은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둘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세 번째로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면서 끝으로 남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 각 개별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원칙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어떤 것인지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4대 원칙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북한 미국의 정면 대결로 전쟁 위기까지 언급되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한중 양국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통상적 표현 수위를 훌쩍 뛰어넘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요. 네. 현재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두 정상이 두 번째 원칙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고 천명한 것도 최근의 한반도 정세 흐름을 볼 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 15형 시험 발사 직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상 차원의 공개에 천명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 원칙에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한 건데 이거는 양국이 북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껏 일관되게 고수해온 원칙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 옵션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원칙이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체 이제 양국이 오래 강조해온 것이라서 뭐 이렇게 크게 새삼스럽게 들리진 않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 관영 TV인 CCTV가 이날 밤 정상회담 결과를 이제 보도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한반도 남북 쌍방이 대화와 접촉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문제의 부드러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권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데는 보도 안 된 사안인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발언한 거는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의 대화와 교류 협력의 강화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건데요. 앞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북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 쌍계 병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의 병행, 그리고 쌍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이 두 가지 해법을 제안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라고 하는 것을 이번 문제를 풀 수단의 하나로 추가로 제안한 셈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쌍궤 병행과 쌍중단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이게 세 가지를 다 시진핑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는 없는 것이 네네. 원래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보통 하죠. 네.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되지만 미군도 핵무기를 갖고 오지 마라 이것이고 그렇죠. 네. 둘째는
대화를 통한 해결. 뭐 어쨌든 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거죠. 셋째는 영내 평화 안정. 이 동북아 질서를 해치는 방향으로 해결책이 모색돼서는 안 된다. 네. 원래 이 세 가지가 중국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별로 뭐 우리나라도 반대해온 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일련의 이제 그 입장 표명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했던 이제 얘기의 반복이고 네. 사실 뭐 그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들은 그렇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뭐 합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만나서 그럼 뭐 좋은 얘기가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개된 내용 이외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마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군사훈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네. 이 내용에 관한 것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냐.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엔딩 뭐라고 그럽니까? 그 커튼이 내려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커튼이 영원히 안 내려올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각 시나리오별 구체적인 이제 수단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화가 되는 경우 이건 틸러슨이 얘기한 것이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 대화가 되는 경우는 중국 측 해법으로 가는 수순이죠. 네. 지금 얘기한 이제 쌍중단으로 가는 수순이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 군사 도발을 하지 않으면 틸러슨 장관 얘기는 받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대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쌍중단으로 가는 거죠. 이런 해법인 것이고 두 번째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럼 제재와 이제 그 압박인데 그건 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거죠. 네. 이 제재와 압박이 끝나는 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야 끝나죠. 그렇죠. 최근에 나온 보도는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 무슨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의 급변 사태를 전제해서 그러면은 가장 이제 그 최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고농축 우라늄은 뭐 한국이 확보를 하고 뭐 플루토늄은 미국이 확보를 하고 뭐 이런 이제 합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뭐 미국의 무슨 싱크탱크에서 보고서가 나와서 그거를 막 다 뭐 보도를 하고 뭐 그랬죠. 그게 아닌 경우 군사적 옵션일 경우 네. 그 군사적 옵션이 이 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제가 항상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사실은 그렇게까지 한국 전쟁에 대해서 뭐 어렵게 생각 안 했거든요. 처음에 한국 전쟁에 참전할 때 중국의 공산화와 소련의 핵무기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이 공산주의로 하나로 붙으면 안 되니까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둘이 소련하고 중국하고 좀 사이가 틀어지고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도로 하면서 에치슨 라인을 뒤로 이제 물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것인데 네. 어쨌든 참전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전을 해서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힘들었단 말이죠. 네. 한국 전쟁이 장기화돼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약한 나라 아닌데 조그만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14만 명씩 죽고 이게 뭐냐 이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죠. 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한테 군사 옵션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했다는 거를 기록한 그 당시 장교가 쓴 무슨 책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This Kind of War라는 책을. 아무튼 뭐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군사 옵션을 걸었을 때 핵심은 뭐냐면 그것도 중국이에요. 중국이 밀고 내려올 경우에는 또 한국 전쟁과 같은 그런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려오지 마라. 그 합의를 하려고 한다는 게 어쨌든 틸러슨 장관 등등이 얘기하는 이제 시사하는 바죠. 네. 중국은 그런 논의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관계국들 사이에서.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런 이제 좋은 얘기 저 수준에서 합의를 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네네. 아마 좀 나아간 방향, 그거보다 좀 심화된 방향에서 앞으로의 여러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태도라든지 앞으로의 입장 이런 것들을 조율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이후에 표정이 뭐 밝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겠죠. 네. 그런 측면이 아니냐
예. 네. 근데 그 틸러슨의 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뭐 백악관은 틸러슨의 발언을 좀 부인하고 나서기도 하고, 예. 예, 앞뒤로 막 말이 엇갈리면서 예. 그 틸러슨의 유화 정책, 유화의 손길 자체가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죠. 첫 번째는 틸러슨이 잘릴 위기여서 그렇죠. 네. 틸러슨이 잘리기 전에 한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가나보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럼 네. 이제 내년에 한 1월, 2월 달에 틸러슨이 없어지겠죠. 물론 틸러슨이 없어지고 후임이 누가 오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후임이 뭐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 뭐 아주 극단적인 과거 네오콘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외교 정책에 선호하는 인물이 오면 그것은 뭐 대화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비슷한 무슨 대화론자가 오면은 뭐 그것도 뭐 그러면은 그 사람 생각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합 배드캅 얘기도 있고 네, 네. 틸러슨이 국합을 하고 백악관이 당장 틸러슨 뭐 그래요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생긴다는 거죠. 네, 미국이 네. 그럼 대화로 끌려오시는군요. 그러면 대화를 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하니 우리가 이걸 지렛대로 해서 한번 또 얻어낼 거를 충분히 얻어내 보겠다.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은 뭐 100% 대화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문제죠.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어떤 지렛대를 갖게 되면 거기서 용인해줘야 될 건 뭐냐면 경제 문제예요, 결국. 네.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무슨 중국이 미국의 어떤 부를 다 뺏어가고 있다는 듯이 지금 뭐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안보 전략을 또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써 있죠. 잠재적 경쟁 국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중국이 미국의 부를 뺏어가고 있다라는 그 서사가 미국에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사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유화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또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년 평창 올림픽 때가 되면 알게 되죠. 그때 틸러슨이 국무장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네, 그 두 네. 가지 설 중에 뭐가 정설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뭐 그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한미 그 연합 훈련 군사훈련 중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조선일보는 오늘 문정인 말들은 모든 것이 다 되고 있다. 막 이렇게. 그것도 이제 네. 뭐 나름의 쓰고. 뭐 절반의 진실이 있죠. 네, 항상 네. 이제 문정인 교수가 뭐 이렇게 운을 띄우고 뭐 지난번에 한참 처음 문제됐을 때도 다 가서 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워싱턴 가가지고 운을 띄우고 그럼 청와대가 저 양반 너무 나갔어요 이러면서 좀 정리하고 네. 그리고 한참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정세현 장관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막 욕하다가 네. 어제 그 CBS 라디오에 나왔거든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얘기 들어줘갖고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네. 뭐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 약간 지금 틸러슨이나 흉내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흉내라기보다는 당구를 좋아하시나요? 이런 걸 보고 쓰리 쿠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전략적으로 충분히. 아니,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지금 그 모든 이제 조선일보 등이 우려하는 사태는 조선일보라고 항상 뭐 무조건 싸움이 좋다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그들이 우려하는 사태는 대화가 잘 돼서 그 합의를 해서 뭔가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해서 최종 나오는 결론이 무엇이냐가 우려된다는 것이에요. 네, 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뭐 비핵화를 우리는 계속 강조하고 비핵화가 목표라고 하고 중국도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중국은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그 상태에서 동결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네. 이 대화의 방향으로 갔을 경우엔. 그럼 핵무기는 동결되는 거고 미국이 얻는 것은 뭐냐면 ICBM은 없애라고 한다. 그 ICBM은 없앤다. 그럼 미국은 일단 위협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그걸로 얻을 게 있죠. 중국이 얻는 건 뭐냐? 중국과 북한이 추가로 얻는 건 뭐냐? 그것은 주한미군이 축소가 되든지 네. 집에 가든지 그걸 이제 북한이 요구할 것이니까 뭐 그럴 것이다. 그 주한미군이 뭐 없어지든지 조금 남겠죠. 그러면은 그 러시아도 좋고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리고 일본은 주한미군이 없고 하니까 그러면은 일본이 더 많은 이 무장을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군사력을 가져야겠네요. 이 평화헌법을 고쳐야겠네요. 이걸 갈 수 있으니까 일본도 좋고 네. 누구만 안 좋냐? 우리만 안 좋아요. 우리만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조선일보 걱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남북 관계를 뭐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그게 이제 불가피한 어떤 결론이라면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모색하자고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국면은 1차적인 국면인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되더라도 2차적인 국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다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중국도 갖고 있고 러시아도 갖고 있고 일본은 잠재적으로 갖고 있고 미국 갖고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북한한테 비핵화를 하세요. 핵을 포기하세요를 강요하려면 주변국들이 같이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북한이 얘기하는 핵 군축 협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기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비핵화라는 가치를 함부로 이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 요구한다. 과거에 미국도 하지 않았느냐. 오바마 정권이 핵 없는 세상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노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핵무장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그건 좀 당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죠. 네. 그 조선일보가 또 이렇게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그 사설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빠졌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15일치 그러니까 정상회담 다음 날입니다. 그 한중 정상회담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고 하는 제목 사설에서 그러나 정작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빠졌다.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북이 대화의 장에 나올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만이 가장 유력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요구했고 며칠 전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 많은 것이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그 조선일보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뭔가의 중국과 한국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원칙으로 천명하고 나설 수 있는 사안인 건가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 시나리오별로 중국의 어떤 태도와 입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중국이 북한과 관계가 있고 가운데서 어쨌든 미국이 전반적으로 틸러슨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배드캅을 하면은 중국은 국합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북한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그 핵심 키를 가지고 제재를 또 강하게 이제 밀어붙여야 될 어떤 입장이어야 할 수도 있고 네. 중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국면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국면에서 중국이 이 경우는 이렇게 할 거고 저 경우는 저렇게 할 것이라고 시나리오를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다. 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시진핑한테 물어봤는데 북한이 말 안 들으면 아주 그냥 조진다더라. 한겨레가 좋아하는 조진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외교가 되겠어요, 얘기가? 그러게요. 중국이 네. 그러면은 우리는 북한 조질 거야. 그러면 북한이 말을 듣겠어요. 김정은이 얼씨고 이러면서 뭐 얘기가 안 되고 그러면은 시진핑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한국은 왜 저럴까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 회담장 안에서 있었던 얘기는 회담장 안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고 밖에서 갖고 나올 얘기는 따로 합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얘기처럼 뭐 합의가 없다 수준으로 얘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원유 공급 중단은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이게 점점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게 우리가 영화 용어지만 그런 말 있죠. 맥커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네, 맥커핀이 네. 돼가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이라는 게 가능한 거냐. 중단이라는 게 가능한 거냐. 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면 원유 공급 중단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것은 중국의 타격을 입히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막 발생을 해요. 네, 네. 예를 들면 이건 확인된 무슨 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원유 공급이라는 것은 어쨌든 원유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잠궜을 경우에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은 기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못 쓴다 그러면 네. 굳는다. 그래서 그걸 다시 뭐 만들고 나중에 원유 공급을 재개하려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냐.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최소한으로만 공급하고 있다. 더 줄일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원유 공급 중단을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뭘 하라는 건지. 그런 상황에서는 말만 있고 원유 공급 중단을 중국이 안 해주네요. 또는 중국에 요구하세요. 또는 뭐 미국이 뭐 원유 공급 중단 안 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만 남고 실제로 그게 뭐냐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 좀 이따가 후반부에 좀 더 그 미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예루살렘 관련해서도 말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뭔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시진핑 주석의 얘기들을 좀 더 들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적 입장도 천명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나요? 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드와 관련한 발언을 감접적으로 했는데요. 시 주석은 모두가 아는 이유라는 표현으로 사드 배치를 에둘러 표현을 하면서요. 중한 관계는 곡절을 겪었다 이렇게 오늘 뗐습니다. 네. 이어 이번 방문이 더 나아질 길을 닦아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겪은 어려움을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그 간의 고를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네,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 쪽 입장을 재천명했는데요.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이 계속해서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시 주석은 아울러서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잘 관리해가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결국 사드와 관련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그 지난번에 10월 31일 때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또 관계 개선에 합의를 했지만 중국 쪽에서 한국 정부의 산불, 그 산불이라고 하는 건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행 요구를 해왔던 건데 이런 언급이 끊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사였더고요. 또 당장 양국 협의 뒤에 지난달 11일에도 베트남 다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때 2차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당시에 시진핑 주석은 사드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 문제라고 규정을 하면서 역사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하고 견져보면 시진핑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 사드 언급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일단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날 회담 뒤에 청와대가 발표한 언론 발표문을 보면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 해나가자 이렇게 아까 CCTV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발언을 얘기했는데 이 발언 역시 지난 회담과는 달리 사드 갈등을 한 단계 넘어선 뉘앙스를 담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드는 이제 중국 19차 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에 이 사드 보복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를 했죠. 네. 왜냐하면 사드라는 문제는 이제 이중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문제가 있는 거죠.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문제라는 건 이제 산불 약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산불 약속이라는 게 사실상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뭐 강요하다시피 한 이제 얘기인데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마라. 뭐 그거는 뭐 사드 문제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마라. 사드가 우린 싫으니까. 네. 그렇구나. 그럼 뭐 그렇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마라. 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마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중국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사드라는 것은 결국 미사일 방어 체계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뭐 수순으로 간다. 사드 배치라는 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은 결국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중국 패권에 맞서겠다는 것이고, 네. 그 얘기는 뭐 한국이 결국 미일의 뭐 앞잡이가 되겠다는 것이다. 얘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이 어쨌든 동아시아 패권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는 용납을 못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첫 번째 이제 지정학적 문제고. 네. 두 번째 경제 문제는 이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그냥 해버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래 이걸 빨리 보복을 해야겠는데 빨리 이걸 뭔가 이제 지렛대를 갖다가 끼워 넣어야겠는데 군사적으로 북한하고는 완전히 그게 안 되고 뭔가 북한하고 관계를 풀어줘서 남북 관계를 개선을 시키는 과정이었다면은 중국이 아이씨 우리 협조 안 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네. 아니니까 이게 지렛대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복을 하는 것인데 시급하니까 한 거죠. 근데 경제라는 건 항상 양면적입니다.
뭐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중의존도가 높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만 손해냐? 중국도 손해예요. 그렇죠. 네. 샤오미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샤오미 네. 핸드폰과 멀티탭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샤오미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첨단 제품부터 시작해서 작은 이 어떤 공산품들 우리는 중국 제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네. 그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악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본에 중국 투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큼 어떤 경제적 타격은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들도 이제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강화하는 이런 국면에서는 그 한번 시동 걸었던 거를 끄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19차 당대회가 지나야 보복이 풀릴 거라고 봤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방중 일정에서 가서 사실은 그 명분도 준 거죠. 경제 보복을 이제 풀고 해피하게 가자. 그래서 경제 보복은 이제 풀리는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어저께 이제 뭐 중국인들이 이제 이런 관광을 이제 새롭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뭐 비자 발급을 다 취소해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간에 여러 뭐 불일치라든지 이런 뭐 해프닝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떤 풀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터닝 포인트를 문재인 대통령 방중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그런데 지정학적 문제와 이 국제정치적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으로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은 네.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구도 속에서 불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은 잠복 수준에서 봉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드 문제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 그 결국 박근혜 정부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뭐 문재인 지지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어저께인가요? 그 기생충 박사가 거의 이것은 덤벼라 문바드라에 비견될 만한 무슨 글을 썼던데 나 너무 네. 웃겨가지고 그 글이 아주 뭐 저는 그 글이 전략적으로도 실패고 네. 별로 그렇게 이 상황을 지금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로 그런 그런 걸 왜 씁니까 도대체? 네. 네. 그 아무튼 기생충 박사가 썼는데 아무튼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지금 이런 그 언론에 대한 비판이나 여러 비판들이 나오는 것에 네. 꼭 문재인 대통령의 열광적인 지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고 네. 그 지금까지 쌓여왔던 어떤 여러 가지 불신의 상황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네. 뭉뚱그려서 몸빠다 이렇게 하고 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바야 정신병자다 이렇게 네, 이런 방식은 정말 거의 좀, 그것은 네, 네. 거의 그것은 게다가 한결의 그냥 자기 덤벼라 블로그에 쓰지 문바드라. 그걸 왜 경향 블로그에다 쓰냐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 쓰지. 그러니까요. 네, 왜 그 경향 블로그에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한겨레 자기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거 배워야지 그런 걸. 그 아무튼 그거를 뭐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뭐 얘기하다가 네? 잊어버렸네 갑자기. 뭘 얘기하다가 문재인 지지자는 아니지만 뭐 일단 네, 문재인 그래요.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게 이제 네.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부는 친중을 안 했느냐. 지금 이제 문재인 친중 사대주의라고 하니까. 네. 친중을 심각하게 하셨죠. 심각하겠죠. 그때 저기까지 올라가서. 네, 물론 그때 조중동은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너무 오버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외교라인을 교체해라. 외교라인 교체까지 나왔어요. 네. AIIB 뭐 가입하고 뭐 이런 문제 나오면서. 네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게 이제 웃긴 거예요. 박근혜 정권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정권하고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문제하고는 좀 태도와 해법이 달라야겠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인수위 시절에 대북 대화파들이 뭐 엄청 들어갔어요, 인수위에. 네, 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우리 남재준 국정원장 시작으로 해서 대북 대화파들을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최대석 미스테리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가 대북 대화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사직을 하고 뭐 네, 네.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고 그리고 중간에 누굽니까? 제가 좋아하는 제가 아주 재밌다고 생각하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네, 네. 퇴임하고 나서 한국일보랑 밥 먹다가 솔직히 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아주 그 대화파들이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그 반신불수가 되고요. 그렇죠. 네. 그 반대급부로 득세를 한 게 군이었어요. 군 네, 출신 네. 인사들이었어요. 제가 늘 문제 삼는 군 출신 매파들이죠. 네. 김장수, 김관진, 뭐 남재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군 출신들이 득세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 때랑 똑같이 하자고는 얘기는 안 하고 왜냐하면 군 출신들도 정치적인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뭔가 대화를 모색하는 척은 하자.
그게 이제 뭐냐면은 북한 붕괴론입니다. 네. 북한이 붕괴를 하면 거기에 뭐 철도도 깔고 도로도 만들고 자본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시고. 네, 통일은 대박이고 거기에 자본이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 대북 유화라는 것이 필요하긴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대북 유화책이라는 게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니라 북한이 붕괴될 때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는 우리가 잘 봅시다. 이 수준에서 사실은 대북 대화론자들과 그 강경파들이 한바구니 안에서 동거했던 거예요. 네, 그 네. 북한 붕괴론을 고리로 해서. 네. 근데 그 두 가지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역할입니다. 대화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중국이 필요하고 대화를 위해서 중국이 필요하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그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네. 중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중국이 평양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네, 결국은 중국하고 만약에 통일이 되게 되면 네.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는 건데. 그렇죠. 물론 러시아도 있긴 하지만 네.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네. 중간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라는 땅이. 네.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땅이긴 하겠지만 네. 그런 여러 단동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고리들, 경제적 네. 고리들도 있고 해서 네. 중국하고 협의가 긴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이 싫어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북한이 붕괴하거나 뭐 북한이 남한이랑 뭐 통일이 됐을 경우에 주한미군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렇죠. 네, 네. 압록강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평양 밑에까지 중국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안 올라갈 테니 거길 뭐 공동 관리를 하고 뭐 유엔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공동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건데. 네, 네, 네. 그건 뭐 하여튼 어쨌든 중국이란 나라가 중요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에 확 쏠림이 가고 중국이란 나라와 확 이제 가까워지면서 그러면 그거에 또 명분과 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의 명분과 고리는 한미일 동맹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한미일 동맹을 거부해야 중국과 가까워져요. 그러면 거부하는데 우리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면 미국의 당당한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필요했던 게 일본이었던 네. 겁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일본을 확 밀어버리면서 중국과 가까워지고 천안문까지 올라갔어요. 네. 거기까지였는데 그러면은 천안문까지 올라가고 아베랑은 회담도 안 하고 네. 계속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거의 그 일본하고 외교 관계가 거의 끊어질 뻔한 네. 그런 상황까지 됐었죠. 네. 그러면은 이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기간 동안에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북한하고 뭔가를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풀기 위한 시도는 뭔가 했죠. 드레스덴 선언도 하고. 근데 이제 북한도 박근혜 정권의 걔들도 뭐 놀고 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정원이 혼자 놀고 먹지만 그 밑에 뭐 가끔 숙청도 당하고 혁명화도 당하지만 뭐 열심히 노력하는 뭐 할아버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졸다가 끌려나가고 말이죠. 네. 네, 네. 할아버지들이 생각하기에 박근혜 정권은 그 남북관계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런 것은 결국 이제 북한 붕괴론인 것이고 일종의 이제 그 흡수 통일론인 것이다라고 봐서 다 거부를 하는 바람에 안 됐지만 네. 어쨌든 북한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 중국하고 가까워진 기간 동안 풀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박근혜 정권과 우리 군 매파들은 영원히 중국 친중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2015년 이후에 그러면 이 시간은 이제 종쳤다고 본 거예요. 네, 네. 종쳤다고 보고 북한이 핵실험하고 뭐 개성공단 닫고 이 종쳤다고 보면서 사드 배치도 기정사실화되고 네. 중국에 이만큼 쏠려갔던 것을 다시 이 일본과 미국으로 확 땡겨오면서 위안부 합의도 하고 이렇게 쭉 갔던 거거든요. 네, 네, 네. 그 시점에 이미 중국과는 당분간은 얘기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간 거예요. 이미. 관계가 경색됐죠. 네, 네. 네. 중국이 그걸 겪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정권이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국정농단 이런 게 없었으면은 뭐 어저께까지 저긴데 아니지. 아니죠. 내년 2월 네, 24일까지죠.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당선인이 탄생하고 이러면은 뭐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간에 계속 박근혜 시대인데 어쨌든 간에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무슨 관계가 좋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그 사태의 사실은 시작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명박 정권까지 가야 돼요. 평가를 정확히 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네, 이명박 네, 정권에 비핵화 안 하면은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대화고 보고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라는 비핵 개방 3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 전임 정권, 박근혜 정권 그리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야 됐던 문재인 정권 이 한계가 이렇게 쭉 이어진 것인데 네, 네. 문재인 문재인 정권이 무슨 친중 4대주의고 운동권 출신이고 주사파고 중국이어가지고 뭐고, 네. 네, 뭐 그렇다는 듯이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나름 박근혜 정부도 그 이명박 정부하고 좀 다르게 중국 관련된 정책들을 했다가 결국은 정책을 막판에 틀어서
그 뭐 나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그렇게 하면서 쌓아놓은 똥을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치우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그 마땅치 않다 이런 비판도 말이 되게 해야지. 그럼요. 무슨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예. 문재인 친중 4대주의라는 것은 결국 종북이란 얘기입니다. 네, 과거에 맞습니다. 6.25 때 중국인들이 꽹과리를 치면서 내려왔다. 네, 총도 네. 없는 중국인들이 인해전술로. 인해전술 안 배웠어요? 우리는 인해전술 세대된 세대예요. 인해전술에 중국하면 바로 인해전술 생각나는 세대라고요. 네, 그렇죠. 무시무시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서 중국이 문 대통령을 홀대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중국 방문 기간 내내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뭐 조중동에도 있고 뭐 한국일보 등등등 몇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실어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사실상 중요도에 떠나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먼저 13일 오전 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서호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장조리 그러니까 차관보급이 마중 올라왔었습니다. 네. 통상 중국은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에서 부부장 그러니까 차관 이상이 공항 영접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영접에는 차관보가 나와 격이 낮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중 때 공항 영접을 나온 장혜수의 상무 부부장은 부부장 중에서도 이제 선임이었고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제츠 부장 장관급의 영접을 받았었습니다. 네. 중국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지로 중국을 택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방문 때는 왕이 외교부 그러니까 장관급이 직접 공항에 나왔었는데요. 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차관보급 인사를 내보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쿵시안유 부장 조리는 우다웨이 부부장의 퇴직으로 공석인 부부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10월 31일 한중 사드 협의 담당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전에는 뭐 장관급들 그리고 저 외국 사례를 특히나 필리핀 대통령이 오는데도 장관급들이 영접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는 데는 차관보가 나와서 격이 낮은 지금 대접을 받았다. 그게 홀대의 시작이다. 이런 발언을 그 분석과 비판을 한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중국은 기분이 나빴다고요. 그 전부터.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 수 있잖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원체 그런 대북 정책을 강력하게 하면서 중국과 신뢰를 잃고 이러면서 차관보급 인사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서 네. 이렇게 한 거인데 마치 그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홀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비판의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을 계속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네. 문 대통령이 방중 첫날인 13일 저녁과 14일 아침과 점심을 중국 쪽 인사와 식사 약속을 잡지 않고 혼밥을 한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네. 문 대통령 부부는 방중 이튿날인 14일 오전 8시쯤 숙소인 갸오위타이 부근의 서민식당에 용허 생장이었죠. 거기서 기름에 튀긴 꽈배기 모양의 빵인 요우타오와 두유 일종인 더오장 등으로 아침 식사를 했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아침 식사로 요우타오와 더오장 외에도 샤오롱바오, 만두와 훈둔, 만둣국을 주문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 부부는 식사를 하면서 이제 중국 서민들과 이야기를 하는 등 중국 서민들의 아침 일상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특히 국빈 방문의 관례로 여겨지는 총리 환영 오찬도 리커창 총리 쪽이 문 대통령과의 15일 면담 일정을 늦은 오후로 잡으면서 무산이 됐는데요. 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식사 자리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를 바둑의 대국에 비유해 판쥐라고도 부른다며 식사 약속이 없는 상황을 애둘러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식사를 할 수도 있지 뭐. 이거 밥 먹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잘 보면요. 사진을 찍힌 걸 잘 보면 테이블이 좀 기묘합니다. 그게 보통 이제 거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둘이 먹은 건 아니고. 네. 노영민 조준대사랑 네. 같이 갔죠. 그 사람들이 뭐 마주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역자로 앉아 있어요. 네. 기역자로 앉아 있고 저쪽에서 사진 찍는 그 동선에, 그러니까 사진 렌즈까지 닿는 그 길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즉 사진을 찍히기 위하여 그 기역자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벤트라는 거죠. 이거 거기 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무슨 가식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무적인 네. 판단이 있는 거죠. 이 네. 이벤트는. 그게 뭐냐면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네, 네. 반한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뭐 한국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중국이 방금 이제 사드 보복이나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면은 중국도 뭐 시진핑 앞에 뭐 버튼이 여러 개가 있어서 뭐 이거 누르면 뭐 바로 경제 보복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관영 언론하고 관영 매체 이런 걸 막 동원해서 한국이 얼마나 엄청난 나쁜 짓을 했는지를 막 선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고
경제단체들한테 기업들한테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중국 국민들은 북한하고 달라요. 북한 사람들은 TV를 잘 못 보지만 중국 국민들 TV 열심히 봅니다. 네, 인터넷도 열심히 하죠. 네, 거기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물론 뭐 트위터 접속 못하지만 네. 거기 뭐 잔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한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한 감정을 중화시키는 것 또한 사드 보복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인 것인데 거기 와서 이렇게 서민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게 이제 뭐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함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한국이 정권이 바뀌었더니 그래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것인데 이걸 뭐 혼밥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청와대가 무슨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뭐 혼밥이라고 그러자 자꾸 이걸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이다. 네. 우리 국민들은 왕따 되고 이런 거 매우 싫어합니다. 네. 네? 왕따여서 잘 알잖아요. 네? 왕따라고 그러면 무조건 제가 열등감 느끼고 그런 열등감 냉소사이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고약한 프레임이다라는 건 맞는 얘기죠 이게. 네. 뭐 혼밥입니까 혼밥은. 네, 계속 그런 식의 프레임을 잡아서 마치 대통령이 이제 현장에서 계속 홀대를 받고 그 중국 쪽에서 계속 이제 문 대통령의 방문을 그 비중 있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다만 이제 두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비공개 회담하고 만찬할 때 네. 그걸 이제 중국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뭐 리커창 총리가 점심 약속 잡았다가 밥은 좀 그렇고 차를 마시자고 했다는 거. 이런 거는 외교 결례일 수 있어요. 외교적 네. 결례일 수 있고 그것은 뭐 홀대라고까지 얘기하긴 뭐해도 뭔가 푸대접일 수 있다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첫째로는 그게 뭐 해석이 나오기로는 이제 뭐 난징 대학살 날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오지만 네. 그것이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어저께까지 한국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열심히 떠들어왔다고요. 네네. 근데 갑자기 불러놓고 뭐 해피한 분위기 연출하고 이런 그렇죠. 것이 뭐 네네.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네. 중국 사람들도 그 나라 다스리기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네. 뭐 17억씩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 17억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면 뭐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라도 버틸 수가 없다고요. 네. 두 번이나 경험했잖아요. 네, 동시에 뛰었다가 내려오면 지구가 흔들린다는데. 네. 아니, 두 번이나 겪었다고요. 문화대혁명 겪고 철학문 사태 겪었다고요. 그렇죠. 네. 이거 뭐 한 번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통치를 할 때 중국 국민들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거는 북한과는 또 달라요. 네. 북한은 그냥 막 때리면 되는 거지만 그냥 숙청하면 되지만. 네. 중국은 뭐 감시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고문도 하지만 그 한쪽 다른 쪽에서는 뭔가 말이 되는 방식으로 설득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요. 분위기를 조성하고. 네. 그래서 물론 국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통치의 차원에서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나 그 장면이라는 거를 막 아주 뭐 비싼 요리를 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시진핑이랑 같이 해피하고 어깨동무하고 지화자하고 뭐 이런 거는 방송에 나오면 곤란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일방적인 이게 무슨 중국 문재인 시진핑 뭐 리커창이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고 서로 좋아요 안 눌러줬잖아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뭐 혼밥이라든지 뭐 이런 뭐 왕따라든지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는 대단히 유화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자꾸만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무시당했다. 무시당했다 이런 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이게 뭐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외교 관계를 이렇게 대통령이 힘있게 끌어가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인 거고 또 하나가 더 있죠. 그 중국 그 외교부장 왕이가 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팔을 툭 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문 대통령 내외가 14일 오후 4시 반쯤 공식 환영식을 위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북대청에 들어설 때였는데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손으로 왕이 부장의 팔을 두드리며 친근함을 표현을 했는데요. 네. 왕 부장도 화답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팔 윗부분을 두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서 장관급인 왕 부장이 감히 문 대통령의 팔을 친 게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예전에 뭐 미셸 오바마가 영국 방문해서 영국 그 여왕의 뭐 어깨를 둘렀다가 엄청 비판을 받았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외교적인 이런 관계에서는 사실상 왕조 시대의 그 예법을 따르는 건데 이런 예법을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왕위가 해서 중국에 무시당했다 또 이런 쪽으로 분석을 거기는 했더라고요. 여왕이잖아요. 여왕이라고요. 거기는 영국인들이 갖고 있는 여왕에 대한 그게 이게 의견이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왕위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 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탈권위 하는 대통령이고 5년 하는 대통령이고 어쨌든 다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대통령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은 다 이제 그 나라의 체제와 어떤 그 지도자가 요구하는 그런 의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수준의 의전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대통령하고 총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이 있고 또 어느 나라는 30년씩 대통령 하는 나라랑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 대통령이랑도 의전이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팔을 쳤다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 무시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하는 것도 무시나 당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것도 매우 유화적이다 네. 시각이. 네네. 제가 그래서 왕이 부장이 이제 전에 이제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푸틴이요? 네. 신기하게도 푸틴도 똑같이 팔을 잡고 치고 그 두테르테를 만났을 때도 팔을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냥 혼자서 상상하기를 왕이 부장이 왼손잡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이제 오른손이 좀 어색한데 악수를 하면서 왼손이 좀 가만히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약간 잡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자기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일관되게 이제 정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딱 그 상대방의 팔을 이렇게 잡고 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니면 뭐 중국 예법에 있을 수도 있죠 뭐. 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팔을 있고. 두드리는 것은 나는 당신의 호구입니다라는 뜻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만 잡고 흔드는 것보다는 좀 더 그렇죠. 약간 스킨십을 더, 더하는 네. 것이 더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 그 이 공항에 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랑 똑같이 비교해서 지금 이재호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네. 푸틴 때랑 두테르테 때랑 다 그렇게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이걸 또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공항에 나온 거는 또 차이가 있다고 비판을 하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비판을 계속 하는 것도 좀 맞지 그리고 않는 것 같고요. 너무 그런 얘기를 좋아해요. 조금 뭐 하면 무시하냐? 네. 조금 뭐 있으면 무시하는 거냐? 냉수 사회다. 날 무섭게 본 거냐 지금? 네, 이게 그럴 좀-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요. 이게 좀 뭔가 지금 이렇게 동북아에서 그 한국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상황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열등감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무시하냐? 나중에 두고 보자. 복수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상황을 자꾸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를 좀 주지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청와대는 이런 결례 논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 공식 입장까지는 아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제 뭐 비공개 브리핑을 통했는지 어떻게 알렸는데요. 문 대통령이 베이징 서민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기획한 일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중국 시민들 속으로 다가가는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팔을 툭 친 것이 외교 결례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외교 결례라기보다는 저 정도로 친근해졌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 정상회담을 예정보다 1시간씩 확대해서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중국과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하고 더불어서 뭐 청와대 쪽에 또 설명을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시진핑 주석의 표정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이렇게 정상회담 끝나고 악수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되게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시진핑 주석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얼굴로 드러나는 그런 인물이어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정상회담의 성과가 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중국인들이 그 기획이 아주 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2015년인가 4년인가 아베 신조랑 악수한 사진이 유명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베 신조를 만나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베 신조 만나지도 않았어요. 네. 아베 시진핑은 아베 신조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베 신조는 박근혜도 안 만나주고 시진핑도 안 만나주고. 네, 제발 만나주세요. 이러고 제가 아무리 미국과 친하지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랬는데 만나갖고 악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악수를 하는데 얼굴에 써 있어요. 너무 그렇죠. 너랑 악수하기가 싫다는. 너무 싫다. 네. 근데 그게 시진핑이 마음이 싫다기보다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런 정치적 것에 것도. 예, 그런 것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싫고 너무 무시했으면 얼굴에 또 그렇게 써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무시함.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네. 그만큼 오히려 그런 부분의 의미를 얘기하지는 않고 좀 이렇게 약간 부차적인 부분만 포커스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홀대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해도 이렇게 된 배경이 되게 복합적이다 이런 사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미나 씨가 계속 얘기했지만 무엇보다 중국이 아직 사드 배치에 대한 나쁜 감정을 털어내지 못한 것, 이렇게 중국이라고 하는 그 당국
공산당 당국이라기보다는 그 중국 인민들이 이미 이전에 공산당들의 선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거를 좀 이 돌변한 모습을 보이면 그 정치력에 상당히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장면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되기도 하고요. 또 난징 대학살 관련된 얘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문 대통령이 방중일이었죠. 그때가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과 겹쳤었는데요. 네. 이런 면 때문에 추모일에 방중을 감행한 게 정부 책임이 아니냐 이런 책임론도 있었습니다. 네네. 다만 중국의 의도적 홀대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있었는데요. 사드 갈등으로 최저점을 찍은 한중 관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징표인 만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를 기정사실로 인정해 중국 국내적으로 몰려있는 중국 지도부가 어떻게 한국 대통령을 열렬히 맞을 수 있겠느냐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하죠. 네. 올해를 넘기지 않고 양자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점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양국 관계가 점차 회복되고 있고 중국 역시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 18일이 난징 대학살 네. 80주년 추모일이었는데 왜 유독 이날로 방중 날짜를 잡은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여러 지금 북핵 위기 상황들이 아시다시피 평창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고 그 평창 올림픽이 내년 2월이잖아요. 이전에 지금 올해 안에 연내 방중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격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연내 방중은 어떻게 보면 필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무리하게 방중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역시 또 약간의 무리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난징 대학살 추모일에 방문한 것이 뭐 홀대가 문제가 아니라 네. 가서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뭐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건 중국인들은 좋겠죠. 네. 중국인들은 좋은 것이고 이제 일본은 기분 나쁜 것인데 네, 네. 일본한테 뭐 아쉬운 거 있습니까? 일본이 아쉬운 거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냥 뭐 우리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 가까워질 때는 항상 일본에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면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항상. 그 난징 대학살에 간 게 뭐 막 하다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잡힌 측면도 있지만 네. 굳이 피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뭐 네. 어떠냐고 간 거죠 뭐. 네. 그때 대사가 이제 대통령 영접을 나오지 않고 네. 추모 행사에 참여를 했었죠. 노영민 대사요? 네. 네. 그 추모 행사에 참여한 것도 애초에는 노영민 주중 대사를 공항에 원래 이제 그 대통령 영접을 나와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맞습니다. 난징 대학살 추모 현장 쪽으로 보냈다 이렇게 하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난징 대학살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난징 대학살 발언이 나오면서 막 실검에 난징 대학살이 막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10대 20대 분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일본 일제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런 네. 사건이니까 정치적 의미도 상당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들이 난징 대학살을 추모하고 한 내용들이 어쨌든 중국인들의 상처를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외교적인 의미도 갈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보수 언론의 비판하고는 달리 이제 같은 계속 일관된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성인식당 방문도 그렇고 난징 대학살에 대한 추모 발언도 이제 사드 그 반발을 조금 누르는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의미로 뭐 중국 쪽에서 관광을 한국으로 오지 말라 뭐 얘기하고 이런 지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은 반한 감정이라고 하는 네.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뭐 이렇게 완전히 폐쇄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쨌든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지 않은 거는 선전에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깊이 동감한 측면도 있겠지만 반한 감정이라는 것들을 또 건드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좀 이렇게 중국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준다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잘 나오지 않고 있어서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미국은 저 멀리 있는 어떤 나쁜 놈이에요. 옛날에 항미 원조 전쟁도 했는데 뭐 그건 전쟁은 전쟁이고 저 멀리 있는 나쁜 놈이고 엄청 센 놈이 있는데 네. 그 놈한테 우리는 도전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이고. 그렇죠. 일본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네, 네. 용서할 수 없는 놈이에요. 일본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침략하기도 했지만 그 침략에 대한 어떤 원한 감정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뭐 항일투쟁 이런 것이 쭉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열강들에 대한 어떤 반감과 그거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신해혁명 이후에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나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성립된 정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 그 민족주의가 있어요. 거기는. 네, 공산당 정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항일이라고 네. 하는 걸 그렇죠. 기반으로 한 곳이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대만으로 내려간
이렇게 대만 정부, 망명 정부는 친일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일본 식민지를 겪었는데도 식민지가 너무 일본이 잘해줘가지고 그렇죠. 이제 거기 분위기는 대만인들은 거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우리의 마치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대만을 그 근대화한 데 대해서 식민지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친일의 분위기인 거고 중국 공산당은 거기에 거의 반해서 거의 반일 항일의 그렇죠. 분위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일본하고는 사이가 좋을 수 없죠. 네. 그리고 최근에 그게 있었잖아요. 센카쿠 열도 문제. 네, 센카쿠 네. 열도 문제가 있고 2012년도에 그것 때문에 거의 뭐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 일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일본 하면은 그 반일 감정이라는 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거의 뭐 일장기 맨날 불태우고 막 하는 시위들도 막 하죠. 네. 그런 상황에 한국은 뭐냐? 한국에 대해서는 의구심의 이제 시각인 거죠. 네, 네. 저것들은 일본 앞잡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아닙니다. 그러면 뭐 아니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뭐 가갖고 한미일 동맹 뭐 어쩌고 하면서 악수하고 이러면 저거 일본 앞잡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게 중국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요. 이런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그 해프닝성 사건이 터져가지고 좀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중국 쪽 경호원들이 한국 수행 기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건지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14일 오전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순방 행사를 취재하는 한국 기자단을 중국 쪽 경호원이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폭행당한 사진기자 2명은 대통령 주치 의료진의 응급치료 뒤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보면요. 14일 오전 10시 50분께 한국의 중국 순방 취재단의 일부 취재기자와 사진 영상 기자들은 베이징 시내에 있는 국가회의 중심에서 열린 한중 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을 취재 중이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연설과 타징, 그러니까 한국의 타종 같은 건데요. 네. 이 행사를 마친 뒤 식장에서 나와 중앙복도로 이동하면서 부스를 둘러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좁은 반면 많은 사람이 몰려서 혼잡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 등을 포함한 기자들이 문 대통령을 따라 나오면서 취재하려 했지만 중국 쪽 경호 인력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을 제지한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한국일보 고영건 기자가 항의를 했고요. 중국 경호 인력이 고 기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강하게 넘어뜨렸습니다. 고 기자는 바닥에 쓰러진 충격으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요. 네. 함께 있던 연합뉴스 사진기자가 이러한 상황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들자 중국 쪽 경호원들이 카메라를 빼앗아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네. 네. 이어 문 대통령이 국내 기업 부스가 있는 맞은편 스타트업 홀로 이동하자 사진기자들이 홀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고요. 거듭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네. 사진기자들은 미리 현장 취재 허가를 받았다고 비표를 보여줬음에도 출입이 막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매일경제 이충우 기자가 중국 경호인력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중국 경호인력 10명이 갑자기 몰려들어 이충우 기자를 복도로 끌고 나간 뒤 주먹질을 하는 등 집단 구타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충우 기자가 땅에 엎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 경호원은 발로 얼굴 부분을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충우 기자가 그 안아골절을 네, 당해서 그 바로 귀국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게 지금 중국 그 경호 인력들의 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이 상황이 지금 약간 애매하게 꼬여서 이렇게 국내 여론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처음에는 중국과 중국 경호 인력 쪽을 좀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했다가 후반부에는 이 한국의 기자들을 네. 비판하는 모양새로 바뀌어서 상당히 여론이 좀 움직였는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 뭐 일각에서 반중 감정이나 혹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커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언론 감정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중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맞춰 한국 측에서 주최한 자체 행사였다. 비록 한국이 주최했어도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큰 관심을 표명한다며 작은 사고이길 바란다. 한중 양국의 관련 부분 각 방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준비를 위해 모두 노력했다. 한중 양국은 이번 방중이 원만한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목표는 일치한다고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말대로 이번 행사 주체는 한국 코트라가 맞는데요. 다만 이제 그 중국에서 일어난 행사이고 또 코트라가 현지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투입한 190여 명의 보안 요원들이 모두 중국 공안의 현장 지휘와 관리 감독에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 그 중국 쪽의 반응이 좀 미온적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중국의 한 매체는 그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 매체들이 일부 한국 정치인들과 연합해서
중국을 모욕하라는 자작극을 벌였다. 뭐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주된 근거가 그 한국 매체 관련 기사에 달렸던 그 한국 기자들의 행위가 부끄럽다고 하는 댓글들을 가지고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 매체가 한국 누리꾼들의 어떤 그런 한국 언론 비판 댓글들을 근거로 해서 그 한국 매체가 오히려 이런 그 기자들이 이런 자작극을 벌였다라고 하는 비판을 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국내 언론의 국내의 그 언론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중국 내 반한 여론의 먹잇감이 되고 또 중국 언론이 이를 이용해 보도하면 다시 한국의 반중 여론이 자극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번 사건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될 폭행 사건인데 이게 마치 뭐랄까요 좀 서로 간의 그 민주적 감정을 건드린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돼버린 상황들도 있고 또 오히려 또 이렇게 그 평소에 언론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 대한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나 혹은 뭐 언론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서 그 기자들이 맞을 짓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봤는데 일단 민하 씨가 보시기에는 좀 이번 사태는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죠. 네. 물론 이제 그걸 이제 그 상황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해서 누가 먼저 때렸고 누가 이걸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은 왜 일어난 거냐. 왜 중국 공안은 말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오지 말라고 하든지 뭐 말은 안 통하겠죠. 물론 중국어 능통하시지 않으시니까 말이 안 통하겠지만 여기 가면 안 된다든지 뭐 아니면 당신들은 뭐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뭐 그만 얘기하시라든지 뭐 아무튼 뭐 말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때렸을까? 두 가지가 작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네. 시나리오든지. 첫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제 중국 민족주의죠. 그래서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 밉다고요. 네. 한국 사람들이 미운 상태라고요. 그게 뭐에 의해서든 간에 미운 상태인데 우리나라 자유 언론 아닙니까? 사진 기자들하고 그냥 이제 그 이재훈 기자님처럼 앉아갖고 펜대 굴리는 기자들하고 네. 달라요, 사실 좀. 네. 색깔이 달라서 굉장히 와일드합니다, 사진 기자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사진 기자들이 먼저 뭘 제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와일드한 자기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상당히 전투적으로 이제 들이대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진으로 인해서 사진 기자들로 인해서 이제 부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토라인이 있죠. 포토라인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그게 없을 때 카메라로 어떤 회장님이 머리를 맞아갖고 피가 나가지고 네네네. 아주 통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 카메라 후대에 맞아가지고 사진 기자들이 나름 이제 순간순간을 포착해야 되는 그런 네. 그 업종이기 때문에 네. 글이야 뭐 그 상황에서 그래요. 네. 말이 이미 지나간 거라도 써도 되지만 네. 사진 기자들은 그 상황을 포착하지 않으면 네. 그냥 그 상황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네. 네. 그런 상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펜 쓰는 기자들은 내가 그냥 눈으로 봤으면 되는 것이고 네. 그 상황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하다못해 네. 안 보고 기억 안 해도 기사 씁니다. 그 자리에 간 적이 없어서 씁니다. 네. 본 적도 없는 걸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진 기자라는 사람들은 자기 사진기로 찍어야 돼요. 그거를.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하고 뭐 악수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 부스 둘러보면서 야 이건 참 좋다. 그리고 서민식당 가갖고 모바일 결제하면서 모바일 결제했다 기사 한 줄 나는 게 아니라 사진 기자를 찍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사진기를 들이대고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정해준 질서를 벗어나지는 않죠. 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정해진 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비표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근접 취재 허용하는 비표죠. 그래서 비표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이런저런 CCTV나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통의 그 대통령과 네. 그 경호원들과 사진 기자의 거리는 3m 원칙이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3m 원칙이 깨진 적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그렇죠, 않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사진 기자들이 와일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렇죠. 나름의 원칙을 지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기자들은 하던 대로 한 겁니다. 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킬 거 다 지키고. 네. 근데 중국인들이 볼 때는 중국인들이 어쨌든 과도하게 막은 거 아니에요? 네. 이 과도하게 막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과도하게 막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항의합니다, 우리는. 네. 네. 우리는 항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취재를 해야 되는데 사진 찍어야 되는데 막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재훈 기자님처럼 이제 평화로우신 분들은 말로 이제 TK 사투리로 정확하게 이제 말로 이제 항의를 하겠지만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항의할 때 약간 와일드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 중국인들이 볼 때는 이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안 그래도 미운데 한국인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때린다 이거죠. 네. 때립니다 거기는. 법보다 주먹입니다. 때립니다.
그래서 시작된 문제일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이전에도 다른 기자들이 많이 외신 기자들도 맞고 그랬더라고요. 네, 뭐 네. 맞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는. 네, 네, 네. 거긴 뭐 때려요. 네. 나라 이상합니다.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네, 아닙니다. 음식이 네, 너무 중급성이 많이 그만하시죠. 아니 그 짤방이 생각나서 어디 중국 저 지방 방송사에 네. 뭐 인터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인이 저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를 하나씩 다 먹어봐야 중국인이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자기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근대화가 덜 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때려 그 때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언론관이죠. 네. 거기는 현실 사회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유 언론관이 아니에요. 네. 언론은 특히 정치적 문제, 거기 이제 사회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거기도 이제 목숨 건 취재도 하는데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공산당의 지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네. 공산당의 지도를 따르고 그에 따라서 기사를 쓰는 것이지 공산당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 그건 맞는 거죠. 법보다 주먹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언론관에 가진 사람들이 볼 때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의 통제를 안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때린다 이거죠. 네, 때리는 겁니다. 네. 거긴 못 때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불거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 문제의 근본 성격은 뭐냐? 사실은 중국 체제의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나오는 문제, 그리고 반항 감정을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자유 언론이 아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국내 언론이 할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무시하냐? 제가 무시하냐라고 했는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우리를 계속 무시할 것이다라고 기사에다 막 씁니다. 네. 네. 그러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느냐? 서로 민족주의 자극하는 우리 민족주의와 우리의 반중 감정과 그리고 중국의 민족주의를 서로 자극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근본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고 한국인하고 중국인이 멱살잡이 하고 있는 것만 남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무리 미운 애라도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우리 집이기 때문에 가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네. 그런 시각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뭐 한국에면 어떻고 중국에면 어떻고 어쨌든 폭행이 있으면 그렇죠. 폭행 피해자는 무조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 책임을 따져 물으면 되는 것이지. 중국인이냐 한국인의 문제가 네.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마치 같은 한국인이면 한국인 응원합시다처럼 네. 마침 이렇게 이렇게 맞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중국을 혼내주자 이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어야 되죠. 네, 명확하게 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는 것을 규명을 하고 네. 외교부를 통해서든지 어딜 통해서든지 정확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시오 요구하고 중국이 명확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항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네. 근데 대단히 그걸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을 이렇게 일깨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저는 언론들이 많아서 감정적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예를 들면 한국일보나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 그걸 일면에 쭉 깔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 이제 그 소속 기자가 이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비판의 이제 내용과 논리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방식, 민족주의에 기댄 방식 네. 사실 이게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편리한 방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의 문제는 뭐고 그것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컸고 네. 그리고 보수 언론이 특히 이것을 갖고 친중 4대주의까지 갔어요. 문재인 정권의 친중 4대주의까지 가갖고는 이제 그 친중 4대주의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종북론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가서는 사실은 정파성이 작동하는 거죠. 네, 네. 그 정파성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저는 보수 언론의 보도 상당히 문제적이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또 와중에 또 우리의 문제적 인물,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교롭게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날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아련하러 가는 날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 아저씨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홍준표 대표는 14일 오후 일본 같은 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을 했던 날이죠. 이날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33분간 회동을 했습니다. 네. 야당 대표가 일본 현직 총리를 만나는 것은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고이즈미 당시 총리를 만난 이후 11년 만에 처음인데요. 네. 홍 대표는 아베 총리와 회동 직후 인근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베 총리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얹어놓은 모든 옵션을 적극 지지한다. 어떤 이유로도 북핵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고요. 나는 그렇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홍 대표는 또 아베 총리는 일본 상공에서라도 좋으니 한미일 군사훈련 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홍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아련하러 가는 날 우리는 한미일 자유주의 핵동맥을 맺어 북중러의 사유주의 핵동맥을 대항하자는 취지로 일본에 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주류 세력들과 일본의 아베 정부가 북핵 문제에는 자유한국당과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는 15일 일본 주재 한국 기자들과 조찬 자리에서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황제 취임식에 조공 외교를 하러 간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중을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아베 신조가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게 우리 구미에 맞는 얘기긴 해 하면서도 한편은 얼마나 좀 황당했겠어요. 이거 뭐지? 이 사람은 뭐지? 이거 한국의 트럼프인가? 아니 이게 보통 그 중앙일보 특파원도 이 그 홍준표 대표의 발언들을 비판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의 그 뭐 자민당 내부에 있는 다른 다른 계파랄지 아니면 야당 의원들도 국내에서는 비판을 하다가도 외국에 나가면 그 국익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맞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일본에 와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게다가 또 그날이 또 정상회담 당일이고 또 심지어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떤 게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아련하러 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이런 막말로 그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그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건데 일단은 뭐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보수 언론하고 짝을 맞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문재인 친중 정권은 사대주의다. 친중 사대주의다. 그리고 친중 사대주의라는 거에 배운 논리는 결국 종북이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등하다 나는 문재인하고 문재인 중국에 갈 때 나는 일본에 가고 문재인 미국 가면 나도 미국 가고 네. 대등하다 나는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네. 뭐 그런 행보인데 아베 신조 총리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의자 조그만 거 줘라. 아주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일본 네. 사람들. 저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우리가 같은 높이에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그만 거 줘라. 그게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거기는 총리니까 네. 장관이 온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나는 큰 의자 앉고 쟤는 조그만 거 줘.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네. 그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특사가 오고 이랬는데 뭐 그런 건 좀 곤란하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막 조그만 의자를 막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의자 준다고 그래서 화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큰 의자 네. 달라고 나는. 큰 의자로 맞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국회의장이라고 어쨌든. 니는 총리지만 네 총리 그 나라도 국회의장이라는 건 있어요. 네. 국회의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 앉아갖고 국회의장이라는 분은 앉아가지고 저걸 한단 말이에요. 이제 논의할 때 누구 얘기하시라고 이제 회의 진행을 하겠죠. 발언권을 네. 주는데 네. 그 발언권을 주는 방식이 이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은 아베 신조 쿤 이러면서 준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물론 아베 신조 총리니까 아베 신조 나이가 그 쇼리 다이진 이러면서 이제 뭐 직함을 붙여주는데 나머지 네. 국회의원들은 누구누구 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 높은 사람이 한국의 그거다 내가. 그래 네 아베 신조 네 조그만 의자 주면 되겠느냐 그래갖고 의자를 맞춘 건데 큰 의자 주세요 그래갖고 맞춘 건데 홍준표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맞춰달라고 했는데 안 맞춰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맞춰달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 지문도 안 찍고 들어갔잖아요. 네. 자기는 지문 찍을 수 없다고. 네. 그래서 이걸 뭐 내가 지금 일국의 그 여당, 제1야당 대표인데 네. 내가 지문을 찍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문도 안 판단이 찍고 이제 들어갔고. 공식적으로는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이 2위고요. 그렇죠. 이제 1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7위 정도로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의자를 안 맞춰준 것 같기도 하고 지문 채취는 제가 그날 기사를 썼었는데요. 그 베스트 댓글을 보고 뿜었었습니다. 기자야 이게 기사냐? 왜 자국민이 자국 가는데 지문을 찍어야 돼? 그래서 홍준표는 일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네. 또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장면도 이제 굴욕 외교로 화제가 됐었는데 악마의 편집 좌파의 악마의 네. 편집이다. 제가 봤는데 그 네. 표정은 진짜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딱 네. 고개를 정중하게 숙이고. 그들끼리도 돌려보면서 악마의 편집은 아니다. 이야기했다. 그래서 홍준표도 할 말이 없으니까 난 문재인을 만나도 그렇게 할 거다. 근데 그 얘기도 이상하잖아요. 아베 신조를 만나서 굴욕적이라고 했는데 왜 거기다 대고 문재인을 만나도 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재인보다 아베 신조가 좋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게 뭐 앞뒤가. 네, 하여튼, 네.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뭐 그렇게 뭐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뭐 나름의 홍준표 대표의 의미 있는 행보였다. 존재감을 뭐 뭐 드러냈어. 좀 네. 약간 아베 신조 총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고 이렇게 일본 보도도 본 것 같은데 이제 네. 뭐 홍준표가 우리 전술핵 배치 이제 한미일이 협동해서 전술핵 배치하자니까 또 아베 신조 총리는 또 교전 이렇게 자기는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는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 장면도 너무 웃겼던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다운 그런 발언인데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마지막 일정이 이 충칭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던 일정인데 이거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소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6일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충칭 임정청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 일행은 충칭 임정청사 앞 계단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1945년 백범 김구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환국을 앞두고 사진을 찍은 자리와 같은 자리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해방 이후에 이제 임정 요인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었던 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과거 그 항일 독립운동의 사적지를 보존하는 데도 협력을 하기로 했고 또 충칭시 당 서기하고 만나서 그 사드 문제로 중단됐던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받아냈습니다. 이런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뭐 기본적으로 그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행보를 마지막에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번 그 국빈 방문 방중 일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뭐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앞으로 대북 정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사실 앞으로 중국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 중국의 위상도 과거에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위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 접점을 가져가야 되고 사실은 천민원을 만난 것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천민원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한번 공산당 얘기하면서 후추나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후진타오가 지명한 후계자였는데 시진핑이 이제 그거를 갈아엎으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천민월도 후추나도 둘 다 이제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들지 못하고 지금 당서기 차원에서 이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죠. 정치 네. 국원에만 들고. 네. 그래서 지금 후계자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진핑 권력이 강화되고 계속 이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천민월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확대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접점을 계속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민월하고 만나서 이제 뭐 얘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이제 측면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제 중국과의 관계, 정치적 관계, 경제적 어떤 접점만이 아니고 정치적 접점을 확대하는 과정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중국하고 얘기가 안 되면 북한 문제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펑크가 납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꼭 요즘에는 넌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식으로 묻는데 그 친중이냐 친미냐가 아니고 그건 마치 넌 저기랑 똑같죠. 너 앱등이냐 아니면 삼성 폰 이용자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건데 네.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를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의 접점을 늘림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계속 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이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여러 그 홀대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언론을 비판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번 사안을 한번 맥락을 잘 분석해 보시면 대통령의 중국 방문 행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의도 동물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봬요. 네,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의도 동물원.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합당 승부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사실부터 정리를 좀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 의견을 묻고자 한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연계 배수진을 친 건데요. 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에 대한 당원의 찬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겠다. 신속한 통합 작업 후 새로운 당의 성공과 새로운 인물 수혈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당원 투표에서 통합 반대가 많은 경우엔 대표직을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네, 안 대표가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것은 지난 19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원외 인사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통합 찬성 여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네. 안 대표는 내가 만난 당원 지지자의 목소리들은 지금까지의 울타리를 과감히 뛰어넘어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하고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었다며 이제는 당내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이날 회견은 그 이날 오후에, 그러니까 20일 오후에 통합 반대파, 주로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이죠. 통합 반대파의 요청으로 소집된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데요. 안철수 대표는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정치 이득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호남 중진 의원들의 탈당 등 대호 이탈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통합 반대에 앞장섰던 호남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서 일부 중진은 근거를 알 수 없는 호남 여론을 앞세워서 통합 반대 대표 재신임을 요구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절박한 뜻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 당이 구태 정치와 결발하고 통합의 길, 미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당원의 지지가 절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을 구태 정치로 규정을 하면서 사실상 이 강력한 통합,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일단 이런 선언으로 인해서 향후 일정은 어떻게 좀 예상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 대표 쪽은 12월 31일까지 전당원 투표 완료 그리고 1월 전당대회 통합 의결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21일 오후에 전당원 투표 안건을 의결하는 당무위원회를 연 뒤, 그러니까 오늘 오후죠.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찬성이 많이 나오면 1월 중에 전당대회를 열어 통합을 의결하겠다는 게 안 대표 쪽의 구상입니다. 네, 완전한 속도전인데요. 일단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일단 좀 안철수 대표가 이런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어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계속 최근에 여의도 동물원에서 분석해온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과 이 국민의당의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왔잖아요. 그 맥락과 어떻게 좀 닿아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좀 저항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사실은 분석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보통.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40명이고 네. 바른정당은 이제 10명밖에 안 남았는데 네. 더 큰 정당이랑 통합하려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 정당이 깨지고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네. 이게 작은 정당이랑 통합하는 건데 이게 당이 깨지고 이렇게 다수의 의원들을 버리고 가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은 행보가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고 해서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더 이렇게 분석이 더 지배적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이제는 이렇게 했으면은 가봉안의 결단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내년 초에는 연말 지나서 내년 초에는 어떻게 되는지 결단이 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기존 정치 문법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보통. 네. 근데 아무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쪽 얘기는 이런 얘기죠. 지금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할 것인데 지방선거를 하면 망한다.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망한다. 못 이긴다. 아무것도 못 이긴다. 네. 전남지사를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냐. 네. 없다 의미가. 지방선거를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지방선거를 망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민주당하고의 통합이다. 민주당으로 호남들이 딸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2022년 대선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뭐 경선할 겁니까? 그러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민주당이랑 포지션이 상당 부분 겹치는 어떤 당의 대표로서 대선을 치를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뭔가 반대 포지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대 포지션에 있을 경우에 보수 후보로 나서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난 대선에서 증명이 됐어요. 일부. 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낫다 이거는. 계산한 거죠. 그 계산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기 위한 최적의 이제 타이밍은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 네. 지금 해서 지방선거 전에 다 치러놓고 지방선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과가 있겠어요? 성과는 뭐 잘 없을 것인데 그러나 뭐 모르죠. 아무튼 성과가 없으면 또 성과가 없나 보다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정계 개편을 딱 이제 금을 그어놓고 호남들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신 분들은 뭐 민주당 가시고 나는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과 함께 보수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기 위한 기회는 지금이다. 네. 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과연 네.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네. 호남 쪽이라고 하는 쪽 전남지사 뭐 이런 쪽밖에 없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두고 네. 좀 수도권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를 가는 게 국민의당으로서는 더 나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른정당이랑 무조건 통합한다고 해서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그 지방선거하고는 별로 그렇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없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호남도 국민의당을 유지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있다는 거 외에는 호남에서 비교 우위가 지금 없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 호남 사람들에게 국민의당의 효용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못할 것 같아서 사실 국민의당 키워준 면이 있다고요. 네. 근데 이미 정권 교체는 됐고 민주당이 잘해주지 않습니까 호남에. 네. 그러니까는 뭐 사실 국민의당은 효용이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볼 때 호남의 목매 갖고는 뭐 앞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건데 호남의 목매 갖고는 답이 없죠. 그럼 떠나야죠. 네. 호남을 떠나고서 영남에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 등을 돌린 기존의 이제 보수층, 중도 보수층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자칭 합리적 보수층. 앞으로 지금이야 문재인 정권이 인기가 높고 하지만 앞으로 영원히 인기가 높을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지율이라든지. 그 통치가 그렇죠. 네. 요감 먹는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반대급부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이제 기반은 수도권이 될 것이고 네. 수도권에서 예를 들면 기초의원들 확보하고 그 기초의원 확보하고 이제 일부 기초단체장 이런 것들을 바른정당과 합체를 해가지고 확보를 한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방선거는 넘기고 그러면 뭐 지방선거에서 뭐 어쨌든 통합된 당도 패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패배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 보자. 이제 이런 그림이 있고 이게 가능성이 클 것 같진 않지만 광역지자체장 차원에서 선거연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서울시장 안철수 나가고 경기도지사 남경필 나가고 그다음에 그 인천은 유정복 나가고 유정복은 자유한국당이죠. 네.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 안철수, 유승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렇게 하는 무언가의 선거연합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자유한국당이라는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철수 네. 대표는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래도 그 선거연합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경우의 수는 명시적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한번 야권 연대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심전심 연대죠.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서울시장 나가는 것이고 경기도지사는 남경필이 나가는 것이고 남경필이 소속이 어딜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인천은 그냥 우리가 낼 사람이 없어 안 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뭐 이심전심에서 자연스럽게 선거연합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자유한국당이 안철수랑 그렇죠. 그 바른정당 쪽을 어떻게든 그렇죠. 좀 배려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얘기가 뭐냐면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누가 나오냐는 거죠. 그럼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도 이심전심 낼 사람이 없어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서울시장을 지금 홍준표 대표가 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홍정욱 전 의원이라고들 하죠. 네. 헤럴드 언론사를 네. 경영하시는 우리 칠막 칠장인가요? 칠장, 네. 네, 칠막 칠장인지 칠칠 막장인지 아무튼 뭐 그건데 그냥 뭐 얼굴 잘생기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뭐 되겠어요 그게? 네. 제가 뭐 상식적으로 볼 때 뭐 그게 뭐 파괴력 있는 카드입니까? 네, 아니죠. 네, 안 땡기잖아요 그냥 들어도. 네. 저도 나름 서울 사람입니다. 뭐 수원 사람이지만 서울에 좀 살았습니다 그래도. 네. 님은 운동권이니까 안 땡기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얼굴 잘생기고 뭐 이미지 좋으니까 그래도 정작 출마를 선언하면 인기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오세훈도 또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있는데 네. 무슨 뭡니까
박영선도 있고 네. 민병두도 있고 그다음에 여차하면 추미애 대표도 나갈 수도 있다고들 언론은 떠들고 네. 아니면 뭐 임종석 차출론까지 있고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무적에 또 박원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박원순 시장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홍정욱 갖다 놓는다고 그게 뭐 게임이 되는 거냐? 나는 그게 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고. 근데 그게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박원순 시장도 벌써 3선째 도전인 네. 거고 만약에 한다면.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출범 초기에서 인기는 많긴 하지만 네. 지방선거라는 게 어쨌든 좀 약간 견제 심리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좀 매력적인 인물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나온다면 네. 또 모르죠. 박빙으로 승부가 될지.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성이 또 홍씨여가지고 홍씨들은 좀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자유한국당도 뭐 경선 같은 거 할 거예요. 네. 경선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홍정욱 지금 또 서울시장 나온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하신 분이 류여애 씨 아닙니까? 네. 류여애 최고예요. 서울시장 나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네. 그 홍준표 대표가 네가 무슨 서울시장이냐 이래가지고 짓밟고 이래갖고 슬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막 울고 울고 네. 우는 거 막 생방송하고 막. 서울시장 나가서 떨어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차기 총선에서 이혜훈 지역구에서 서초갑인가요? 이혜훈 지역구에서 붙어보겠다는 게 류여의 야심인데 네. 그 당협위원장 잘라버려가지고 네. 당무감사 해가지고 당협위원장을 쭉 물갈이하면서 홍준표 생각은 홍준표 시대를 만들 거야라는 꿈이고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김무성 입장은 홍준표가 날아가면 저건 더 내 거야 뭐 이런 거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류여애가 날아가는 상황인데 뭐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도전할 수도 있겠죠? 나경원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경원 나오겠죠? 네. 그게 뭐 되겠어요, 경선이 그게? 웃길 거 아닙니까? 홍정욱이 거기 서갖고 뭐 되겠어요, 얘기가? 과거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김황식 전 총리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 사람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지 괜찮단 말이에요. 네. 호남 출신이고. 잘 해가지고 경선 해가지고 한번 키워봅시다. 개박살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게 잘 안 돼요, 얘기가. 그 홍정욱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제 김황식은 대중적 인기가 원체 없는 인물이고, 네. 그게 원체 공무원들에게만 신화적인 인물이지만, 네. 홍정욱은 또 모릅니다. 예, 그래요? 예, 그게 또 나름 대중적인 그 인기가 좀 있는 인물이어서, 제가 77 막장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앞서서 내세우게 되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저는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선거야 당연히 어떻게 될지 네, 모르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좀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홍정욱은 두렵다. 네, 네. 네. 음. 그리고 홍정욱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네. 뭐 경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야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네.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홍정욱이 뭐 신승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쉽지 않은 선거에 굳이 나와가지고 뭐 똥물 뒤집어 쓸 것이냐. 아직도 박근혜 정권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한테 있는데 아주 강하죠. 네. 그걸 뒤집어 쓰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올 거냐? 네. 모르죠, 이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또 네.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뭐 5, 60%에 이르고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70%를 넘는 네. 거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지지율이 물론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아직까지 이 지지율이 갑자기 뭐 한 40%로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 네. 6월까지 그죠? 그렇죠. 이어진다면은 네.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그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네, 건 사실인데 민주당 싹쓸이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한두 군데 정도 네. 수도권에서는 조금 한두 군데는 좀 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홍정욱 아저씨도 뭐 정치권을 떠난 인물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복귀할 때 꼭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를 들면 안철수가 안 나오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연합에서 홍정욱이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그러니까는 이게 장담 못해요. 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누가 나올지. 뭐 그렇다고 황교안이 나올 겁니까? 황교안이 나오면 이깁니까? 안 되잖아요, 얘기가. 성공관대 동문회에서 네. 황교안을 자랑스러운 선교인으로 선정해서 네. 지금 네. 황교안이 막 뭐 엄청 살다 보면은 선정할 수도 있죠. 뭐 그 전에 다 그런 사람들 선정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얘기.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누가 나옵니까?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나올 사람 잘 없죠. 누가 나옵니까? 그나마 얘기 나오는 게 원희룡이에요. 네. 아니 원희룡이란다. 저기 원유철이에요. 네, 원유철. 네. 되겠어요? 잡혀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뭐 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남경필이 있어갖고 애매하잖아요. 좀 네. 나오기가 누가.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이 낼 수 있는 카드가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서울과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가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올 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죄 어디로 달려갑니까? 영남으로 달려가고. 네. 그 영남 중에서도 경북도지사랑 대구시장만 박터지죠. 네. 그런 거기는 상황이죠. 뭐 깃발만 꽂으면 되니까. 네, 되는 대로 가겠다 최소한. 네. 어디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이런 데 나가갖고 이미 인천시장 열심히 하고 있는 유정복이라면 모르겠는데 유정복은 뭐 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쉽게 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심 전심 선거연합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작동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네. 뭐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충분히 그림을-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런 그림이 만약 그려지면 지금이야 박근혜 정권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해갖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뭐 일방적인 이런 인간 쓰레기들아 뭐 이런 정서가 강하지만 2022년에 뭐 어떨지 누가 압니까? 네. 2022년에 보수 단일 후보로 경쟁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네네. 안철수, 유승민, 뭐 그때 홍준표일지 누굴지 모르지만 뭐 그쪽에 누구 이렇게 해서 경쟁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 만하다라는 게 안철수의 생각이겠죠. 네네. 일단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그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통합 반대파들, 즉 호남 중진 의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거셉니다. 어떤 내용들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반대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전당원 투표 전당대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중입니다. 네. 이들은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당 당원 당규상 합당은 전당대회 의결 사항이다.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원 투표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들은 안 대표가 통합 찬반과 대표 재신임을 연계하면서 당원 여론조사에 불과한 전당원 투표가 전당대회보다 더 중요한 통합 결정 수단이 됐다면서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천정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부스러기와 합치는 것뿐 아니라 적폐 세력의 빅텐트 통합으로 투항하는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당 내부에서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전당대회까지 진행될 경우 전대 의결을 막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가 사실상 호남 중진 의원들에게 거치 판단을 요구하고 호남 의원들은 안 대표는 사퇴하고 탈당해서 합당을 추진하라고 맞서면서 양쪽이 결별 수순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지금 국민의당이 불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네. 전망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불이 되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의 승부수라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분리하겠다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이제 여기도 뭐 나왔는데 전당대회 의결 사항이다, 전당원 투표를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수순을 안철수 대표 측은 거치겠다는 거죠. 당원 투표를 하고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이 나오든지 뭐 간신히 찬성이 나오든지 어쨌든 찬성인 거는 뭐 기정사실이다. 네. 그러고 찬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전당대회 또 하겠다. 네네. 그 전당대회에서 최종 의결하면 그거 뭐 합당하는 것이다. 신설 합당하든지 합당하는 것이다. 이제 이 그림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돌아가느냐, 돌아갈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네. 박지원 의원이 이 통합 반대파인데 그저께인지 어저께지부터 미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뉴스룸에도 나오고 네. 오늘 아침에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도 나오고 네. 온갖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철수 인간 쓰레기예요, 거의. 네. 그 표현은. 근데 그 얘기의 배경,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당무위원회는 당원파기 때문에 당원 투표안 통과될 것이다. 네. 그리고 당원 투표하면 대개 국민의당의 일반 당원으로 가입한 상당수 당원들은 안철수 대표의 어떤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찬성이 높을 것이다. 가결될 네. 것이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그들은 우리는 뭐 과거에 대의원이라고도 하고 대표 당원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대표 당원들이 각 지역위원회에서 오는 거예요. 각 당협에서 오는 거예요. 네. 각 당협에서 쭉 오는데 그 당협이 예를 들면 호남에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현역 의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입니다. 나머지 지역들 현역 의원이 없는 데는 원외위원장들이에요. 네네네. 원외위원장들이 사실상 대표 당원을 전당대회에 파견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원외위원장들은 되게 안철수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당대회가 성사될 경우에 그 뭐 대표 당원의 뭐 3분의 1이 와야 된다나 뭐 그렇대요. 뭐 수가 엄청 많아요, 그게. 네. 박지원 주장은 못 온다. 그게 성사가 안 된다. 네. 근데 원외위원장들이 길을 쓰고 버스 태워 보내면 되는 거죠, 될 성사가. 수 있죠. 네. 되는 것이고 전당대회가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통합안은 가결되는 거죠. 네. 네. 그러게 그 박지원 얘기대로 하면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통합이. 근데 박지원은 왜냐하면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예. 그렇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예. 당선이 된 것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이 된 네. 거기 때문에 네. 아직 그렇게 당선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진짜 오히려 박지원 대표의 말대로 박지원 전 대표의 말대로 하면 안철수 대표의 방안이 성공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네요. 예. 그죠? 근데 제가 또 이런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네. 당을 쪼개고 붙이고 뭐 회의를 한 해 만에 뭐 네, 네. 결정을 했네 안 했네. 자,
박지원이 뭐라고 하냐면 전당대회는 개최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개최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박지원 얘기대로 하면은 전당대회는 개최가 되고 의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박지원은 전당대회 개최가 안 될 거래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물리적으로 막겠다. 네, 전당대회 개최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전당대회가 아니라 개싸움장이 된다는 것이죠.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돈 의원이 편파 진행을 막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의장 불신임하고 교체한다 그러고 교체를 하니 많이 붙들고선 과거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백바지 난닝구 사건도 있잖아요. 네네네. 옵니다. 올라와서 막 옷 벗고 어떻게 만든 당인데 뭐 김대중 전 대통령님 하면서 뭐 아수라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막 의장을 바꿨네 안 바꿨네 하면서 망치 3번 두드리고 결정이 됐네 안 됐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네 없네 네가 잘못했네 나가네 마네 된지 안 된지 몰라요 아무도. 네. 네. 제가 아주 잘합니다 그 상황을. 네, 그 네. 전문가입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 그러면 서로 이것은 결정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면서 우격다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안철수 대표 측이 다수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여러분. 된 것이고 통합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저 국회의원들 적폐 세력입니다. 적폐 세력이라고 안 하겠구나. 구태 정치입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통합을 작업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호남 기반으로 한 통합 반대 국회의원들은 막 들어눕고 이런 악랄한 틀려야 안 틀려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교섭단체 구성을 하죠. 작년 그 총선 때 네. 그때 이제 공천 관련해서 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민의당에 망치 도끼 나오고 망치 도끼 나오고 네. 그 사태가 또 재발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섭단체 구성을 해갖고는 교섭단체가 우리가 있다. 너네 바른정당이랑 해가지고 뭐 몇 석이나 건졌냐. 물론 거기도 양쪽이 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상상 가능하지만 네, 네.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이제 분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그림인 거지. 되긴 됩니다. 뭔가가.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론조사 했을 때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 통합해갖고 시너지 효과가 나갖고 뭐 20%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개판 속에서 창당이 되면은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올까요? 떨어지겠죠. 네, 그걸 몰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통합을 절차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림일지 모르지만 개판을 만들 수 있다. 안 되게는 할 수 있다. 너네 앞으로의 너의 생각대로 일이 안 돌아가게 할 수는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다. 네. 우리는 조직도 있고 힘도 있고 교섭단체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2020년까지는 적어도 우리는 뭐가 있는 것이다. 너네는 그게 없는 거다. 이걸 갖고 가겠다. 네. 화이강의 다리 폭파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화이강의 다리를 폭파시키는데 몇 시범이 몇 초에 예고하고 폭파시키느냐. 저는 거의 이것은 뭐 예고된 수준이라고까지 봅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20%까지 나와서 이제 한국당이랑 비등비등한 뭐 대결을 펼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 같은데 근데 또 보면은 그렇게 통합된 당에서 누가 대표로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네. 안철수보다는 또 유승민이 한 2배쯤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군요. 네. 안철수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괜찮아요. 백이종 군 하고 유승민 대표 하시고 그렇죠. 대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방선거 네. 망하고 네. 유승민 책임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오히려 지금 지방선거에서 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간판으로 유승민을 내세워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정말 묻기에는 더 나을 수 있죠. 그 상황이 지금 이제 호시탐탐 또 김성태 얼굴 쳐다보고 있는 남경필, 김세연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렸어요. 그렇죠. 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금 뭐 홍준표 대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이제 뭐 내일 나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는데 네. 그게 뭐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파기환송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뭐 이걸 듣는 시점에서 이미 결론이 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홍준표가 무너지면 그 전까지는 홍준표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친박의 세상이냐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홍준표 무너지면 김성태 세상이에요. 네. 김무성과 김성태 세상이 올 텐데 네. 김무성은 지금 어쨌든 2선에 있으니까 네. 김성태가 앞장서서 네. 상황을 이끌어 가겠죠. 그럼 김성태가 주도권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 김성태 품에 안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지금 네. 오히려 홍준표 때문에 남경필이 못 간단 말이에요. 네, 네. 홍준표와 남경필이 사이가 안 좋고 홍준표가 그러는데 남경필 같은 스타일이 어떻게 또 가갖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근데 홍준표가 사라지고 김성태라는 이런
김성태 체제가 등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각오도 남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유승민 체제라는 게 그 안철수와 유승민이 합당한 어떤 당에서 유승민 기득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거냐. 그 계속 유실되는 것이지 기득권 유지 안 된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당장 유승민이 대표이네요 하는 여론조사에 안철수 쪽은 일일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여론조사는 또 뭐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 정치적 변곡점들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한 판결 그리고 뭐 여러 또 이 국민의당의 통합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 이 정말 박지원 의원이 말한 대로 깽판은 쳐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흥미롭게 관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는 한 주 좀 쉬려고 합니다. 한 주 쉬고 1월 초에 1월 첫째 주 방송으로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올해 한 해 동안 디스펙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주 쉬면서 좀 재충전을 해서 다다음 주에 재미있고 또 유익한 2018년도 디스펙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